이게 아까 강조하신 진영 논리 또 진영적 어떤 그 행태가 있는데 아래 이제 핵심 지지층의 이제 좌표 찍기 논란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뭐 특정 그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적 입장 중심으로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지지층이야. 뭐 그게 그 뭐 친문, 반문 이런 식으로도 하고 또 뭐 친박, 비박 이렇게 정치권 내에서는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진보, 보수 이런 게 이제 서로 막 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과하게 지나치게 의견 개진이 돼서 논란이 사회적으로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나치게 나라가 그러니까 양극단화되는 모습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 분열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인터넷의 발전이 가져온 아주 실망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양극단화되는 네. 이런 모습들이 국민에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합시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대에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이게 이른바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극단화 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점점 극단화되고 있는 시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이른바 뭐 지금 아까도 뉴노멀 시대도 말씀하시고 네, 포스트 코로나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 시대의 사회 양극화 뭐 진짜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청년의 불안 뭐 이런 것들 일자리 뭐 정말 산적해한 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극단화돼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 스스로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정치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곧 빠른 시간 내에 오히려 또 제3의 힘으로써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의 영역에서도 그러한 그 정치인들이 많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뭐 항상 극단화되다 보면 새로운 그 통합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그 사회 역사의 흐름이었으니까 한국 사회도 곧 그런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고 그 새로운 흐름에 선봉에 서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고요. 어쨌든 우리 그 입법 과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수소차 등 수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정부도 이제 뉴딜 정책 뭐 이런 것도 문재인 정부도 강조하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고, 이거를 입법부 차원에서 입법 과제로 어떻게 이거를 구현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명박 정부 때 국정과제가 저탄소 녹색 사회였던가? 녹색 성장에. 그죠? 그래가지고 녹색 성장 얘기를 했었고요. 그 녹색 성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주 많은 그 로드맵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랬죠. 그때 만든 것 중에 만든 로드맵 중에 하나가 수소 사회를 빨리 선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면서 그 녹색 성장의 아젠다가 완전히 사라져요. 만약에 그때 녹색 성장의 아젠다를 계속 지켜왔으면 수소 사회를 지금 아마 물론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앞서 있긴 하지만 세계 최고의 수소 경제를 열어가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수소 에너지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도 내고 그러면서 그리고 20대 국회 때는 수소 경제법을
워킹그룹 만들어가지고 1년간 연구해서 가장 최초 발의를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수소경제법을 끝날 때쯤에 어렵게 제정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그만큼 이제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 7, 8년 이상이 MB 정권 때 만든 것이 공백기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쉬운 문제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그린 뉴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그 수소경제 사회로의 진입을 아주 빨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만약에 그때 이제 MB 대통령 시절에 만든 녹색성장 아젠다를 계속 가지고 왔으면 지금 우리가 이제 수소 사회에서 좀 수소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앞서 있는 것이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딱 하나 정도뿐이 없거든요. 그 현대차 넥소. 자동차 분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전 세계적으로 다 뒤져 있습니다. 뭐 나라별로 어떤 나라는 그 수소 기차는 프랑스의 알스톰이라고 하는 데가 가장 앞서 있고, 뭐 나라별로 다 이렇게 쪼개져 있긴 하지만 그걸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술력을 빨리 회복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싶고, 기업인들이나 이제 과학기술인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 나 해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못하겠어. 이 규제 때문에 못하겠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항상 하는데, 이제 이 규제 시스템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바꿔 나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소 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정말 빨리 변하니까 새로운 직업군도 엄청 빨리 나오고 새로운 기술도 엄청 빨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할 수뿐이 없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법에서 규정된 것만 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포지티브 법이지 않습니까?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거는 너네들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네거티브 법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 기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제가 국정감사 말미에도 규제법을 지금 4차 어떻게 포지티브 법을 네거티브 규제법으로 바꿔갈 것인지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국회 내에서 하여튼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선거법이 대표적인 포지티브 법이거든요. 선거법은 열거주의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무수하게 많은 것이 이제 쫙 거기에 해당되는 건 열거가 되어 있고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 하면은 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참으로 참으로 한심한 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거에서 우리가 막고자 하는 거는 선거도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불법적인 자금을 쓰는 것, 뭐 이런 것들만 막으면 되거든요. 나머지 입으로 하는 거는 다 풀어줘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입으로 하는 것도 요거는 요 자리에선 요런 얘기 되고 요 자리에선 요런 얘기는 안 되고 이러고 있고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대량 문자를 5번을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 이제 사전에 신고를 하고 이제 발송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내에서 보전을 해줘요. 15% 이상 득표를 하면. 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5번뿐이 못 보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20개씩 끊어가지고 보내면 5번 이후에도 또 보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한 10만 개를 보내려면은 한 7시간, 8시간 동안 누군가 한 명은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20개씩 보내느라고 이렇게 엔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선관위에서 보전도 해줘요.
있을 데 없는 짓거리를 선관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 아니고 너네들은 신고하고 선거비용 내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예를 들어 1억 5천이다 라고 한다면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문자만 다 보내도 좋다. 뭐 홍보만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면은 되는 걸 그거를 지금 선관위가 요렇게는 되고 요렇게는 안 되고 뭐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들을 선거 때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나라 선관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원이 많고 가장 권한이 세진 곳이 되어 있습니다. 포지티브 법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점점 세지게 되고 기관들은 점점 세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네거티브 법으로 바뀌면 그들은 지금 공무원 숫자도 훨씬 더 줄을 거고요. 훨씬 더 효율적 있는 국가 운영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 관료의 나라가 관료의 천국이 됐다고 이제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여간 뭐 대표적 예로 선거법을 들어주셨는데 잘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서는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특히 우리 과학기술 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이제 핵심적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 앱 개발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가 앱 결제 수수료를 30% 이제 부과하는 걸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되게 반발하는데 이제 9월부터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는? 그러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박성중 간사, 우리 과방위 내에서도 그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간사 또 법을 냈고요. 뭐 양정숙 의원도 있고, 뭐 홍정민 의원도 냈고, 한준호 의원도 냈고, 하여튼 그런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을 일단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을 여야 간사 간에 지금 이미 저하고 합의를 보고요. 그 과방위 위원들한테도 그것을 이미 알려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정감사 기간이 26일까지인데요. 저희는 23일 날 국감이 끝나고 23일 이전에 이 법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3일 이전에? 네, 법을 만들어 보려고 상의하고 있는 거고요. 이 법안 제정과 더불어 이것이 과방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정거래위도 문제가 되고 기재위도 문제가 되고 국세청 뭐 이런 데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여서 관련된 위원장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관련된 관사들이나 위원장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여야가 함께하는 그 TF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나요, 여야 간에? 예. 자, 다음에 이제 통신비 인하에 관한 건데요. 이제 국감에서 이루어질 걸로 이제 보고들이 있는데 어떤 뭐 해법, 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통신비 문제가 많이 이제 논란이 됐고요. 특히 5G 요금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는데 저희가 올해 초에 20대 국회 말에 통신예금제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그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면서 그때 신고제로 바꾸면 더 이 요금이 오를 것이다. 아니면 더 아니다. 시장 경쟁 체제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요금이 내릴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들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통신제 신고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통신제를 신고제로 바꾼 것은 아마 그 통신요금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거는 사실상 5G가 통신이 서비스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어떤 단말기를 사려면 그 단말기는 신형 단말기는 LTE 요금제로는 가입이 안 되고 5G 요금제로만 가입을 강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통신 요금이 오르는
그러니까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오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최근에 반복돼 왔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국감 때도 여야 의원님들께서 통신사에 많은 질타가 좀 있었고요. 아마 통신사에서도 그러한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요금제 그리고 이제 보편적 요금제에 가까운 아주 싼 요금제들이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예. 자, 그렇고 이제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21대 국회 첫 국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이게 초반 지나고 이제 반환점 정도까지 오고 있는데 뭐 중간 평가를 하신다면 상임위원장으로서 또 이제 일선에 그냥 초선 의원 때부터 비추어 보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지가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초창기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초창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국회가 우리를 감사하지 않았는데 이제 국회가 자료를 내라면 자료를 내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정부가 잘못한 일들을 지적을 받고 그러면 고쳐 나가야 되고 이런 초창기에는 그런 효과가 아주 크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부도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투명을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해마다 치러지는 국감을 정부가 항상 예견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새로운 이슈라든가 옛날 초창기처럼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터져가지고 뭐 나올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이렇게 지금 이벤트 이거 말하자면 한 달 동안 한 3주 정도 하는 10월 정도에 3주 정도 몰아서 치기 하는 이 이벤트식 국정감사 제도는 이제 없어져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상시국감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올해는 일주일 동안 정부 출연 기간만 국감하겠다. 그거는 하루에 때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3월 달에 정부 출연 기간 너네 국감할 테니 준비해. 그리고 뭐 이제 또 뭐 특별한 사안이 터지면 또 집중 국감을 하는 그러죠. 인터넷 원안이 3일 동안 너네 11월 달에 국감할 테니까 준비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올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국감 끝났어요.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이번에는 과기부에서도 1차 간소관만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는 1차 간소관만 일주일 동안 국감할 테니까 준비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국감이 된다면 훨씬 더 강하게 준비가 될 것이고 하루에 그냥 뭐 이렇게 하루만 넘기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공무원들도 태도를 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상시국감 체계로 이제 좀 바꿔서 공무원들은 굉장히 어려워할 겁니다. 예. 그래도 하여튼 그런 이제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시국감에 대한 국민 공감도도 높으니까요. 자, 그 흐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맥락을 소프트하게 바꿔서 지금 이제 3선 의원이시고, 죄송하지만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안타깝게 최고위원회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시는 경험도 하셨고, 또 이제 상임위원장 맡아서 또 역할을 하시게 됐고, 근데 이제 그 이원욱이 생각하는 정치란 나의 어떤 정치 철학, 또 정치적 지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소개 좀 해주세요. 아까 시대 정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시대 정신은 공정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지난 대선 때 굉장히 말씀하셨던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고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훨씬 더 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20대, 특히 20대, 30대들은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민주당을 등지는 과정을 보면 공정함의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 사건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잘못 해석하고 이랬을 때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떠나갔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은 공정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치인이 풀어가야 될 아니면 이렇게 일들 중에 아니면은 사안 부딪히는 일들 중에 어떠한 잣대로 그 일들을 쳐다볼 것인가라고 할 때 저는 공정함의 잣대로 한번 쳐다보자. 예를 들어 민주노총에 대한 제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도 민주노총이 예전에 이제 국회 담장을 허물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볼 때 그래 집회 시위의 자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죠. 그거는 불법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경찰이 구속한다거나 수배령을 내린다거나 하면은 정부를 욕해요. 또 탄압을 한다고?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법을 어겨도 괜찮은 특권층인가요? 그거는 이제 불공정을 자기 스스로가 불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나는 특권층이야라고 하는 거를 요구하는 거나 다름없는 이런 거여서 그때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건 공정함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거는 내 편이건 남의 편이건 상관없다. 진보건 보수건 상관없이 항상 공정함의 틀로서 처리를 하면 잣대로서 처리를 하면은 훨씬 더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러한 정당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에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 좀 이렇게 열심히 묻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분이 나의 롤 모델이다. 또 정치적 고난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나는 이런 어떤 지표, 좌우명 같은 걸 갖고 판단한다. 이게 있다면 아까 이제 좌우명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고요. 롤모델은 초창기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정세균 총리가 제 롤모델이죠.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2012년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됩니다. 초선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당시는 정세균 저희가 대표님이라고 불렀는데 전직 대표님이어서 가깝게 지내는 이제 당선자들 현직 의원도 있었고 저처럼 처음 된 의원 당선자 신문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 10여 명 정도를 저녁을 한번 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대 국회가 시작되기 직전이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총리님께 말씀드렸냐면 총리님 언제까지 모 의원만 비서실장으로 그렇게 두고 계시렵니까? 이제 그 모 의원이 이제 3선 의원 됐으니 좀 놔주시고 제가 비서실장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원욱이 비서실장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비서실장 격이죠. 한 번도 저는 직접 들어본 적이 없고 재선이 되고 나서 모 기자분이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총리님한테 이런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의장님한테 이런 걸 물어보니까 내 비서실장은 이원욱이니까 이원욱하고 상의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균형을 잡아가려고 하는 노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총리께서 요 최근에 얘기하고 계시는 이제 정치적 키워드를 보면은 선도 경제,
포용사회, 국민통합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맨날 추격경제 하지 말고 이제 선도경제를 좀 해보자. 이거 뭐 4차 산업혁명기에 우리 절망한 청년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포용사회. 정말 아까 계속 말씀하신 사회적 양극화, 진영의 양극화, 지방과 중앙의 양극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포용해서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영으로 갇혀서 나라 국민들이 분열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국민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저는 공정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플러스 정치적 철학으로서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총리님 한번 뵈면 그런 제안 한번 드리려고요. 제가 이 영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주신 말씀을 잘 저희가 정리해서 우리 독자, 시청자들하고 잘 소통하겠습니다. 예, 귀한 시간 또 우리 국감 중이고 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TV에 출연할 수 있어서 아주 큰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화이팅! 이원욱! 화이팅! 김종필 화이팅! 아이고.